메르스 사태가 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던 우리의 의료 체계는 감염병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방역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허둥대야만 했던 한 달. 다행히 메르스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메르스 한 달,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의 허점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는데 환자 발생이 빠르게 늘어난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메르스 한 달 전문가와 함께 뒤집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장을 맡고 계신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것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 늘었기 때문에 그동안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이제 진정세로 접어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2차 유행을 만들었었던 삼성의료원에서의 발생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서도 경험했듯이 이제 평택 성모에서 한 차례 유행이 있었고 그것이 진정될 때 또 다른 병원에서 2차 유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 유행이 또 발생하지 않는지를 좀 주시해서 봐야만 이 사태가 계속 진정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른바 메르스 이제 비상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 첫 번째 키워드 좀 확인해 보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한 달입니다. 그동안 한 달을 쭉 돌이켜 보면 초반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설이나 예측이 모두 좀 많이 빗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빗나갔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메르스라는 질환이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질환은 아니죠. 중동에서 발생했고 대다수의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역학적인 자료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다 한 지역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어떨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뭐 골든타임을 놓쳤다. 초기에 너무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정보도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정보도 정보지만 대응에 필요한 지휘체계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나 매뉴얼도 미비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WHO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가고 많은 환자 수를 발생시켰던 데는 초동 대처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 메르스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침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감염 질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접촉자를 관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의 공유가 되지 못했던 분. 특히 이제 지금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의료기관에는 이 환자들을 의심해보고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사전에 일찍 전달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정보 공개, 그걸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첫 번째 환자 진료하고 이제 본인도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이제 퇴원한 의사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몰랐다. 메르스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에 메르스 대비하는 방역정책 회의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공유가 이렇게 다 안 됐을까요? 네, 실제로 각 의료기관에 이제 메르스에 대한 홍보 포스터 같은 것이 전달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전달되어서 실제로 그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는지 의료진들이 인지했는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같이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질환을 잘 인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포스터로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그런데 말이죠. 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 많았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의 대형 병원마다 이 중동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동에서 환자는 유치할 줄 알면서도 중동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말이죠. 병동 내에서 메르스가 쉽게 감염됐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 환자의 27% 정도가 의료진이었다 이런 수치도 있는데 이런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네, 사실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방의 국가들에서는 환자가 유입이 되더라도 되게 한두 케이스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조금 더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염력이 비교적 낮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이고 또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라면 단순히 전염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참 많이 큽니다. 메르스 사태 한 달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은 왜 이번 사태를 비로소 초반에 이제 확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또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이른바 좀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허점들을 이 바이러스가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병원들이 대형화되어가는 양상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 자체가 다인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 더 많은 환자들이 밀집되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치료를 받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2박 3일간 대기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삼성서울병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많은 수의 대학병원들이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하면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서울병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다 보니까 한번 진료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뭐 기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한번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이번 사태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음압병실조차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뭔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압병상을 운영하는 게 이제 병원에 꼭 있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음압병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진료의 체계가 그것을 위해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또 단순히 방 하나를 음압으로만 만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동선과 의료진의 동선을 모두 고려해서 큰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게 수익을 남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음압병상을 제대로 갖춘 병원들, 특히 민간 의료기관들은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적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이제 음압병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음압병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감염병 환자 치료할 때 좀 주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음압병상은 모든 감염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상인데요. 그 병실 내를 그러니까 낮은 압력으로 유지해서 그곳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병원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한 원리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의료진 보호장구도 직접 갖고 나오셨는데 삼성서울병원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이틀 전에 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장비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증이나 중등도의 메르스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D 레벨 정도의 방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갖고 나온 게 D 레벨에 해당되는 방호 장구인데요. 이 D 레벨은 일단 그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N95 마스크와 그다음에 눈의 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안면 보호구가 이제 들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을 전체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호복, 그다음에 발에 추가로 신게 되는 덧신, 그리고 예, 발에 이제 덧신도 이렇게 예, 그리고 있군요. 예. 장갑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게 됩니다. 레벨 C하고 레벨 D하고의 차이점은 예.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에 쓰는 헬멧과 그다음에 호흡을 보조해주는 이제 PAPR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예. 있는데요. 그런 장치와 앞치마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되면 이제 레벨 C가 됩니다. 네, 이게 레벨 D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기에도 이 고글하고 마스크하고 다 하면은 좀 여름이라서 많이 좀 덥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사용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실 텐데 입게 되면 숨이 굉장히 막히고요. 이제 땀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그 체온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덥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만 지나도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거는 그러면 치료하러 입고 들어가서 네. 치료를 한 다음에 나오면 바로 버리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것은 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바로 폐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동을 이동하게 되면 새로 보호구를 또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잠깐 저 고글하고 마스크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궁금한 점이 이번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이렇게 네. 보호 장구를 직접 착용했던 간호사 분도 계셨는데 네, 네. 메르스에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썼다 하더라도 뭐 네. 벗는 과정에서 땀이 흐르고 이를 닦다가 네. 감염되고 이런 사례도 네, 네, 있을 네, 텐데 네. 그렇다면은 뭐 안전 수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네. 있습니까? 네, 일단 보호구를 정확하게 잘 착용해서 예.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벗는 과정 중에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 바이러스가 피부에 단순히 묻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제 예.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고 옷을 잘 벗는 것, 뭐 마스크나 고글을 잘 벗는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마스크 갖고 나오신 걸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마스크와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의료진 마스크를 우리도 써야 되는 게 네, 아니냐 하는 네, 분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일반인들도 이런 걸 좀 차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한참 불안감이 많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는 이 N95 마스크를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면서 실제로 병원에서 N95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N95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것을 착용하고 장시간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전문적인 이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져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사실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용한다고 해서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처럼 환자를 계속 대면해서 장시간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뭐 수급은 원활합니까? 사실은 아직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원활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 대응 체계.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감염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께서 부센터장을 맡고 계신 경기도의 경우에 메르스 집중 치료 기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이 메르스 사태가 이제 단기에 끝나지 않고 기간이 이어지면서 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메르스를 의심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예. 됐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유입됐을 때 그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꺼리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르스의 감염을 우려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적절하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노출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들게 됐는데요. 예. 이제 외래 거점 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수원의료원,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접촉자로 이미 분류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메르스를 좀 더 강하게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로 수원의료원으로 모셔서 예.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 과정을 바로 밟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접촉자의 리스트에 있지 않은 분들의 예. 경우에는 거점 외래 기관을 거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수원의료원으로 이동하는 이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이제 좀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네, 텐데요. 네. 물론 정확히 언제까지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유행이 종식됐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예. 적어도 잠복기 또는 잠복기 2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환자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예. 내일과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로 환자 발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6월 말 7월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큰 유행이 벌어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메르스 사태 한 달을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메르스 집중치료부센터장을 맡고 계신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